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12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그리고 설 연휴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 한 2주 정도 감기랑 기침이 심해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아주 간만에 어제 와이프랑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드디어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뛰고 또 들어와서 근력 운동도 하고 하니까 역시 이제 활력이 좀 넘치더라고요. 앞으로는 컨디션도 많이 회복됐으니까 조금은 더 생동감 있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해보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일단 공지사항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미준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공지사항 두 가지를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미준 멤버십 가입 방법 상세 설명서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주부터 제가 미준 올인원 멤버십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펜딩이라는 낯선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하시다 보니까요. 가입 절차에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원망스러운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제가 유튜브 상에도 사실 멤버십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펜딩에다가 미존 유료 멤버십을 구축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아까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정말 펜딩이라는 툴을 이용을 하면요. 다양한 형태로 굉장히 좀 양질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다양한 형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정보를 여러분들께 쉽게 공유 드릴 수 있고요. 또 영상, 컨텐츠, 사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쉽게 공유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약간 가입 절차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가입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요. 펜딩의 매니저분들께서 가입 방법 상세 설명서를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펜딩 가입 절차가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어떠한 방식으로 펜딩의 계정을 생성하고 미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2번 가입하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펜딩이라는 플랫폼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미존 멤버십에 또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원래 유튜브 가입하고 그리고 미존의 구독을 따로 하셔야 되잖아요. 같은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말씀을 드리면요. 미존 멤버십 50% 할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내일 마감 예정이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 연휴 기간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고객센터가 월요일까지는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내일 다시 펜딩의 고객센터가 운영이 시작되고요. 따라서 너무나 짧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주 금요일 2월 16일까지 50% 할인 이벤트를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존 멤버십 가입하셔서 양질의 컨텐츠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가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차트를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넘어섰거든요. 4천을 넘었던 게 2021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100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5천을 점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한 주 동안 S&P 500은 1.4%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다음은 PMG.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로 지난 한 주 동안도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주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같은 섹터 안에 있는데도 퍼포먼스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 쪽에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27% 상승한 반면 어도비는 1% 넘게 하락을 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엔비디아는 9% 이상 상승하면서 엄청난 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쪽에도 메타는 1.45% 떨어진 반면 구글은 4.65%나 급등을 했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머크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떨어졌는데 일라이 릴리는 오히려 10% 넘게 폭등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의 추세는요. 각 종목에 대한 퍼포먼스가 섹터의 퍼포먼스를 압도한다. 따라서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추가적으로 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요. 애플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이어서 좋은 주가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또한 한 가지 중요한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읽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3조 1,250억 달러로 한 주를 마감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셈입니다.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이전 기록이었던 애플의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애플의 최고 주가는요, 지난 7월 달에 3조 900억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조 1250억은요, 역사상 어떤 기업도 달성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안타깝게도 금요일 현재 2조 9161억 달러로 마감한 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시가총액이 3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선 최초의 미국 기업이 되었고요. 금요일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420.5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면서 60%나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난달 마이크로소프트는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분기별 매출과 수익을 발표했고요. 경영진은 회사의 AI 성과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어닝 리포트에서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대규모로 AI를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 얘기는요, 드디어 AI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 거죠. 테크스택의 모든 계층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혜택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사실 여러 가지 투자 테마 중에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대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을 보고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보다 20% 이상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단 1년 만에 이러한 상황이 역전이 되고요.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기업으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커다란 기업으로 발전하는지 주주로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주가가 2.41%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화요일날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일주일 내내 상승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주 나스닥의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암의 주가가 일주일 만에 62%나 폭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어닝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이죠. 팔란티어도 만만치 않죠. 43.24% 단 한 주 만에 올라갔는데요. 두 종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어닝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실적 장세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사운드하운드 AI가 32.9% 한 주 만에 급등을 했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역시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SMCI가 27.7%나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고요. 다음으로 인페이즈 에너지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이제 청정 에너지 부분이 바닥을 찍었다. 이러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나비타스가 플러스 19.01, TSMC 플러스 15.00, 몽고DB 플러스 14.88, 솔라에치 플러스 14.35, 온세미컨덕터 플러스 14.08, C3AI 플러스 13.79, 아사나 플러스 12.61% 보이면서 가장 추세가 좋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이렇게 좋은 추세에도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인바이테는 파산에 대한 루머가 돌면서 95% 가까이 주가가 떨어져 버렸고요. 스냅 역시도 한 주 만에 34.8%나 폭락을 했습니다. 스냅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역시 어닝 결과였고요. 메타 플랫폼주와 굉장히 비교되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34.8%나 주가가 하락해버렸습니다. 다큐사인 역시 11.9% 떨어졌고요.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 마이너스 7.29, 플러그파워 마이너스 7.08, 페이팔 마이너스 5.62,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79, AMD 마이너스 2.92,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즈 마이너스 2.91, 디어 마이너스 2.88, 페이콤 마이너스 2.56%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미주온 탑12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주온 탑12는요,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팔란티어가 가장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어닝 결과 덕분에 43.2% 폭등을 했고요. 이제 1년간 주식의 상승률을 보시면 206%를 찍고 있습니다. SMCI가 27%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년간 75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나비타스가 19.01% 상승했습니다. TSMC가 플러스 15%, 온셈이 플러스 14.08, 엔비디아 플러스 9.03, 우버 플러스 4.17, 소파이 플러스 3.17, 테슬라 플러스 3.0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2.27, 아마존 플러스 1.54, 마지막으로 인피니온이 마이너스 0.56%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됐습니다. 앞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지난주 미국 증시의 추세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이었던 금요일 날 나스닥은요, 무려 1.25%나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 12월 CPI 결과가 수정이 됐는데요. 당초 발표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을 접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요일 날 발표한 수정치에 따르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CPI라고 부르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당초 보고된 것보다 더 느린 속도로 상승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고요. 수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따르면 CPI가 12월 달에 0.2%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당초 보고된 수치는 0.3이었거든요. 물론 이 변화는 미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여지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식품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를 보시면요. 당초 보고된 것 같은 0.3%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북미 이코노미스트 폴 애쉬워스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번 수정은 연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마지막 몇 달 동안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물가의 월별 수치가 상향 조정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일부 연준의 관계자들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쩌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수정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늦어도 5월 초기 금리 인하를 뒷받침한다. 5월 달부터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CMI 그룹의 전망에 따르면요. 현재 미국 증시의 참여자들은 연준이 3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바뀌었고요. 더 이상 3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5월부터는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4번 더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CPI 수정치는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생각보다 물가가 더 많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빠르면 5월부터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라든지 테크주들이 더 달릴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주 미국 증시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자, 일단 2월 10일 오늘이죠. 월요일을 보시면 어닝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한 가지 기업이 눈길을 뜹니다.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인데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어닝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결과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RSI 지수, 상대 강도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RSI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가 무려 90을 넘어섰습니다. 92.09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너무나 커다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이번 SMCI의 상승 추세가 언제 어떻게 조정을 받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화요일, 내일을 보시면요, 어닝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쇼피파이, 에어비앤비, 로빈훗, 데이터독, 이런 종목들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또 두 종목이 더 있는데 첫 번째는 업스타트, 두 번째는 리프트인데요.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 옵션 거래 사항을 살펴보니까 결과에 따라서, 어닝 결과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화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오전 8시 30분에 1월 달에 대한 CPI 보고서가 발표되거든요. 바로 앞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12월 CPI 보고서의 수정치를 확인했잖아요. 따라서 1월 달에 CPI 보고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 역시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된다면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에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근원 CPI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요, 전월 대비 플러스 0.3%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플러스 3.7%를 예상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수치보다 적은 수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주당 평균 시간당 수입은요, 0.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수요일 2월 14일입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어닝 실적 발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투일리오, 두 번째 퀀텀스케이프, 이렇게 두 종목은요,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두 자리 이상 변동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옵션 거래가 우리한테 그런 암시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상승하거나 아니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두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4분기 포트폴리오 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많은 헤지펀드들이 13F 파일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준 유튜브 방송 그리고 미준 올인원 멤버십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헤지펀드, 우리가 보통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큰손들이죠. 큰손들의 투자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버 테크놀로지가 나오는데요. 수요일 날은 우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가상 투자자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자, 이 업데이트에서 어떤 부분이 눈길을 뜨냐면요, 자본 배분 계획을 업데이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본 배분 계획이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수요일 날 아마도 우버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발표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의외로 배당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8시 30분을 보시면 1월 달에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미국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은요,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되면 굉장히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예상치를 보시면 자동차 그리고 가솔린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나서 12월보다 0.3% 증가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3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나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2월 15일이죠. 일단 어닝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이름을 살펴보시면요, 성장주 중에 오픈도, 크리스퍼, 더 트레이드 데스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디어 같은 종목이 어닝을 발표하고요. 코인베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옵션 거래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선파워 그리고 로쿠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암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은요, 울프 리서치의 글로벌 자동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기 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몇 달 전에 상장했던 인스타카트의 락업이 해제되는 날이 바로 2월 15일입니다.
이렇게 락업이 해제되게 되면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날 8시 30분에는요 1월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PI라고 부르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전월 대비해서 0.1%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전 9시에 1월달에 대한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심리도 튼튼한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야 될 만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존 방송 함께 하시면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유드릴 컨텐츠는요,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AI 버블의 시작인가 아니면 끝자락인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금하고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컨텐츠가 너무나 긴 기사이기 때문에 그 중에 앞부분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격변, 혁신, 기술 가속화, 그리고 궁극적인 과잉의 시대였던 1990년대가 현재와 연관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주요 논쟁은요, 90년대의 어느 해가 2024년과 가장 잘 일치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닷컴 버블과 비슷한 추세를 보여도 좋죠. 왜냐면 닷컴 버블 시대에는요, 주가가 한 5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AI 버블이 시작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2000년대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처럼 정말 지나치게 주가가 올라가서 AI 버블이 꺼지는 시기인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시장의 회의론자들은요, 90년대 강세장이 포물섬을 그리면서 심리가 불안정해지고 2000년대 초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 단연간의 폭락으로 이어졌던, 즉 밸류에이션이 과잉의 정점을 찍었던 1999년과 지금 현재가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강세장의 지속성을 믿는 사람들은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은 1999년이 아니라 1995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994년 당시에도 연준에 금리 인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공격적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캠페인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심하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따라서 완만한 경기 둔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완만한 금리 인하가 있었다. 지금 현재 상황이랑 너무나 비슷하죠. 경기 둔화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또 금리 역시도 심하게 빨리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요. 또한 경기가 재가속화되고 또 생산성이 회복되면서 그 이후에 5년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요, 정말 엄청난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연착륙을 만들어낸 게 바로 1994년, 1995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계속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1999년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금요일에 처음으로 S&P 500 지수를 5,000 이상으로 끌어올린 6개의 나스닥 대기업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인데 테슬라를 제외한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굉장히 작은 수의 메가테크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1999년 재현 시나리오의 주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지금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을 비롯한 메가테크 기업들의 급등세를 1990년대 후반에 시스코 시스템과 겹쳐서 비교한 차트가 몇 달 동안 시장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스코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JP 모간의 전략가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요, S&P 500의 상위 6개 종목이 전체 시장 가치의 30% 가까이 육박한다. 따라서 너무나 집중도가 극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정점 근처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요, 이들 종목의 전체 지수 수익에 대한 수익 기여도가 현재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6개 종목이 전체 S&P 500의 30%를 차지한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6종목이 만들어내는 EPS는요. 전체 500대 기업의 30%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 비중이 지금 시가총액은 지나치게 뻥튀기 돼 있는데 수익 기여도는 그거보다 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가치투자 자산운용사 GMO의 의견이고요. 지난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이 지난 수년 동안 동일한 가중치를 지닌 나머지 490개의 종목을 손쉽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보면요. 1957년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 상위 10개의 종목은요. 연평균 2.4%의 수익률 하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490개에 비해서 상위 10개 종목은요. 수익률이 좋지가 않았다는 역사적인 평균 통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따라서 이번에 지금 상위 10개 종목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90년대 후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1999년의 상승세는요. 인터넷, 모바일 통신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하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광대역 설비 투자 붐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새로운 기술력에 맞춤화된 기업들이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았다. 그게 바로 1999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전 고용 환경이 발생했었다. 지금 현재랑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대신 인공지능이 등장을 한 거고요. 그때는 이제 광대역 설비 투자 붐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구축하기 위한 GPU 설비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도요. 완전 고용 환경이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1999년에 와 있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막연한 윤곽만 보면 즉 완전 고용 상황 그리고 AI 붐, 메가캡 우위를 보면요. 닷컴 버블 붕괴와 유사점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주식의 성과라든지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의 규모 그리고 전반적인 행동 특성을 보면요. 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나스닥 종합지수가 26개월 넘게 2021년 11월의 최고치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지나치게 주시장이 달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1999년 12월 31일까지 26개월 동안요. 나스닥은 무려 150%나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지수가 150% 상승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단 26개월 동안 150%나 급상승했던 게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랑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나스닥 지수보다 실적이 더 좋은 나스닥 100 지수조차도 2021년 말 고점 대비해서는요 8% 상승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나스닥 지수는 아직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나스닥 1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은요 12개월 수익의 26배에 불과합니다. PER이 26배란 얘기죠. 자, 그런데 1999년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 파란색이 나스닥 100의 밸류에이션인데요. 1999년을 보시면 나스닥 100의 밸류에이션 PER이 90을 넘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1999년 12월 그리고 지금 현재 두 시점에서 모두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따라서 그때도 시가총액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였고 지금도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을 보시면 이 주황색이거든요. 보시면 70, 80까지 거의 70 정도의 형성이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은요 40도 되지가 않죠. 30대 초반이잖아요. 따라서 같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 1인데 전혀 다른 PER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999년에는 400개 이상의 기업 공개가 있었습니다. IPO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죠. IPO가 많다는 것은요. 투자 자금이 분산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평균 주가 상승률이 90%를 넘었다. 따라서 400개 이상의 IPO가 있었는데 IPO를 하기만 하면 주가가 막 90%씩 올라가는 굉장히 과열 현상이 나타났던 게 1999년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런 추세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신규 상장이 드물고
소형 성장주에 대한 전반적인 외면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의 상승세를 보시면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따라서 투자 자금이 어떻게 보면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인공지능 수혜주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99년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1999년과 오늘날의 상황은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장에 리스크나 과잉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평선에 푸른 하늘만 있다 이렇게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밖에도 연준이 그때랑 지금이랑 같은지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조금 긴 기사이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읽어드렸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보면요, 지금이랑 2000년대 상황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 꺼진 것처럼 인공지능 버블이 꺼지는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엔비디아의 매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굉장한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긴 기사이기 때문에 이 기사 역시도 앞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를 설정할 때 두 가지 정도의 리스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요, 대중국 수출 규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엔비디아의 경영진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정 칩을 수출 규제를 이렇게 금지시켜 버리면 새로운 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리스크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엔비디아의 투자의 리스크는요, 바로 메가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과거 1년 동안 엔비디아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메가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로 엔비디아의 GPU를 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반면 만약에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수요가 많은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이 두 번째 리스크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계획에 정통한 9명의 소식통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첨단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포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등을 위해서 맞춤형 칩 설계에 중점을 둔 새로운 사업부를 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사업부의 임무는 뭐냐면 맞춤형 칩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의 계획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맞춤형 AI 칩 시장의 일부를 점유하고요. 엔비디아의 제품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된 대기업들로부터 자사를 보호하는 것이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현재 하이엔드 AI 칩 시장의 무려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점유율이 너무나 올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 칩 없이는 인공지능 구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플랫폼즈 같은 고객사는요, 빠르게 부생하는 제너레이티브 AI 부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부족한 엔비디아 칩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다른 칩을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성능이 좋은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A100의 칩은요, 이러한 주요 고객을 위한 범용 다목적 AI 프로세서로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테크 기업들은요, 특정 요구 사항에 맞는 자체 내부 칩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잠재적으로 설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머지않아 메가테크 기업들이요, 엔비디아의 칩을 버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맞춤형 칩을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요, 이번에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현재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쟁사에서 다루고 있는 맞춤형 AI 칩을 이런 기업들, 즉 메가테크 기업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역할을 시도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한 20% 정도는 맞춤형 칩, 즉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가 만들고 있는 칩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 건데요. 이 시장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처 캐피탈 회사인 이클립스 벤처즈의 제너럴 파트너 그렉 라이쇼우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요, 전력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비용 최적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H100나 A100를 도입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필요한 종류의 컴퓨팅과 정확히 적합한 컴퓨팅의 조합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맞춤형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명의 소식통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관계자들은 최근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대표들과 만나서 미팅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 미팅 내용은 맞춤형 칩 제작에 대한 논의라고 합니다. 또한 고무적인 부분은요, 데이터 센터의 칩을 넘어서 이제는 통신, 자동차, 비디오 게임의 고객도 공략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링크인의 프로필에 따르면요, 전 AMD 그리고 마벨의 임원 출신인 디나 맥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엔비디아의 맞춤형 칩 사업부를 이끌고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팀의 목표는요,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5G 무선, 비디오 게임 그리고 자동차 분야의 고객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칩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맞춤형 칩의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잠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리서치 회사인 650 그룹의 앨런 레켈의 추정에 따르면요, 데이터 센터 맞춤형 칩 시장은 올해 들어서만 이미 1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고 있고요. 2025년 내년이 되면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데이터 센터 하나만 가지고도 맞춤형 칩 시장은 이미 2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명의 전문가, 니드암의 애널리스트 찰스 씨에 따르면요, 더 광범위한 맞춤형 시장, 즉 맞춤형 칩이라는 게 데이터 센터 말고도 활용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맞춤형 칩 시장의 규모는요, 2023년에 3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연간 글로벌 칩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공략할 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 그만한 규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현재 데이터 센터용 맞춤형 실리콘 설계는요, 브로드컴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뉴스는요, 이 두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엔비디아가 드디어 맞춤형 실리콘 설계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은요, 향후에 엄청난 경쟁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영역으로 진출하면 브로드컴과 마벨의 매출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브로드컴의 맞춤형 실리콘 사업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고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약 20억 달러를 이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엔비디아가 시장의 규모를 넓히면서 성장을 가속화시킬 만한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고요. 반면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는 의외의 복병이 등장을 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된 호재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에 실패하고 있는 경쟁 업체로부터 무려 90억 달러를 벌었다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 제목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테슬라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계속 돈을 벌고 있고요. 금세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는요, 작년 딱 1년 동안 무려 17억 9천만 달러의 규제 크레딧 수익을 창출했다. 이렇게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으로 벌어들인 누적 총액은요, 거의 9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을 크레딧으로 지급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규제 크레딧 판매는 테슬라에 있어서 깔끔한 사업이다. 자, 왜냐면요,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크레딧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국, 유럽연합,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다양한 당국이 정한 배출량 제한이 있는데 이거를 초기화하는 자동차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자동차 제조업체한테 크레딧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테슬라는 크레딧을 획득하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크레딧 수익으로 버는 돈은요, 다 사실상 순수한 수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아까 얼마를 벌었다 그랬죠? 작년 한 해 동안 17억 9천만 달러의 규제 크레딧으로 수익을 창출했잖아요. 작년 1년 동안 테슬라의 순이익은요, 150억 달러였습니다. 그 얘기는요, 작년 1년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의 12% 가까운 수익이 지금 크레딧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전만 해도요,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크레딧 수익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전기차 붐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따라서 전기차 시대가 정말 빨리 오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 크레딧 수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 이후로 더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등장했지만 테슬라의 규제 크레딧 사업은요, 여전히 운영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요, 폭스바겐, 제너럴 모터즈를 비롯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요, 전기차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전기차 제조 투자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폭스바겐이나 GM은 최근 몇 년 동안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다. 그 얘기는 테슬라한테서 크레딧을 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혼다, 제규어, 랜드로버도 마찬가지였다.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서 지금 규제 크레딧을 테슬라한테서 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배기가스 배출 규정은요,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더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했고요. 영국은 올해부터 무공해 차량 의무화를 도입했거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이 규제 크레딧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까지도 생긴 거죠. 더욱이 많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그들의 전기차 출시를 미루고 있습니다. 투자도 조금 더 몇 년 이후로 하자. 이렇게 지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규제 사업은 오히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역시도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일부 모델 Y 차량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했다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독일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미국에서 2월 29일까지 일부 모델 Y 차량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Y 후륜구동 그리고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을요, 각각 42,990달러, 47,990달러로 내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가격에 비해서 1,000달러씩 인하한 셈이고요. 이전 가격에 비해서 할인율은 2.3% 그리고 2%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독일에서도 모델 Y 차량의 가격을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좀 좋지 않은 게요, 홍해에서의 공격으로 인해서 부품 부족으로 인해 베를린 공장의 자동차 생산이 대부분 중단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델 Y 차량의 가격을 인하했거든요. 따라서 공장이 한 2주 정도 중단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1월달 테슬라는요, 코드명 레드우드로 불리는 차세대 전기자동차 생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테슬라의 판매 성장률이요,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스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새로운 신제품을 지나치게 빨리 출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존 제품은 판매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효과를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모델 3, 모델 Y를 판매하는 것이 녹록치 않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고 또 충전 인프라가 완벽히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기다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얘기는요, 앞으로도 테슬라가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할 가능성, 그리고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1년 전에 시작된 가격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타격을 입은 테슬라의 마진에 더더욱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번 가격 인하는요, 2023년 마지막 분기에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로 등극한 중국의 BYD 같은 저렴한 전기차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그리고 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 수요 감소의 또 다른 징후로 렌트 업체인 허츠 같은 경우는요, 지난 1월 달에 미국 내 차량 중에 테슬라를 포함한 2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버리고요, 그 수익공으로 오히려 내연기관 차를 사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죠.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 전기차 쪽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선다는 굉장히 커다란 기업의 발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 역시도 몇 개월 전에 이제 스페인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렌트카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선뜻 전기차를 선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렌트할 때도 아무래도 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를 빌리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전기차가 시대가 올 건 확실한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년 이후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커다란 인내심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1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번 주 미국 증시의 하이라이트 기사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이번 주에도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준 방송 통해서 그리고 미준 올인원 멤버십 통해서 이러한 미국 증시의 이벤트의 업데이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